코스닥 매매는 내년 한 4월, 5월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어차피 할로윈 전략. 자, 여기서 바로 나온 김에 바로 할로윈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에서 6월까지도 할로윈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 11월부터 12월 이래 쭉 보면 이번에도 11월 달 장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퀀트적인 데이터를 알고 있는 분들은 11월 달에 과감하게 지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10월 달에 장 빠지는 거 보고 11월에 무서워가지고 사지를 못 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11월에서 1, 2, 3, 4 이래 좋은데, 자, 이거는 홀수의 짝수회가 합쳐진 거고요. 짝수회만 발라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할로윈 전략의 내년 상반기가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게 나오는 거는요, 코스피의 중소형주입니다. 코스피의 중소형주.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1월부터 요 할로윈 전략 보면 1등, 2등, 3등, 4등, 6등, 9등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중소형주 공략을 잘 하시면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뭐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말까지는 코스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거다.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로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8월, 9월, 10월 달 요 S&P 500 지금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요때 제가 연기금이랑 어디서 많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곳에서도 요청이 와가지고요, 부산까지도 내려갔다 왔었는데, 그런 연기금들이 채권을 또 많이 들고 있거든요. 채권도 많이 들고 있는데 10월 달에 미국채 금리가 5%를 찍었었잖아요. 채권도 터지고 있고, 주식도 와 올해 그래도 회복하나 했더니 확 빠지면서, 코스닥도 40.8% 올랐던 코스닥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번 거 다 토해내는 그런 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되게 무서운 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서 그때 요 차트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S&P 500의 월봉에서 코로나 때도 보면 2월, 3월 달에 가파르게 빠졌다가 4, 5, 6월 달에 급반등을 하면서 이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깨는 듯 했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뭐 골든 크로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20개월 이평선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연속 양봉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도 9월, 10월 달에 음봉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5개월 이평선을 깨면서 좀 무서운 그런 시장을 연출했다고 했잖아요. 나스닥이 3% 깨지고. 하지만 11월 달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났고, 그 전에 한 20, 30년치 다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2009년에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하반기에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5개월 선을 깼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강세장의 특징은 뭐냐면 5개월 이평이 20개월 이평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나, 이번에 1, 2, 3, 4, 5, 6 요 6월 달에 강하게 양봉이 나면서 5개월 이평이 20개월, 이 빨간색 20개월 이평을 뚫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잖아요. 월봉상의 5개월과 20개월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말은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작년 올해 시장을 나쁘게 본 분들한테 제가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 5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시작할 거야 라는 걸 시장이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5개월 이평선을 이렇게 회복한 걸 무시하고 올해 상반기에 더 떨어진다라고 했다가 시장 예측이 틀린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5개월 이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골든크로스가 났으면 이거는 2, 3년짜리 장기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선 때문에 울퉁불퉁하면서 완만한 이렇게 상승 속에 중간에 이렇게 딥이 있겠지만 약간 폭발하는 그런 장의 모습은 25년 상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세장의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25년 상반기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3,000에서 3,300을 요 강한 매물대를 뚫지 않을까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 5개월에서 20개월 이평이 뚫리고 나서 이번에 있었던 이 조정이 있잖아요. 8, 9, 10월달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 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서울 머니쇼라든지 어떤 그런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조정이 와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20개월 이평선을 깨지 않는 조정이 될 거고 빠르게 5개월 이평선을 회복하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이는 2020년 요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그전 그래프까지 한번 다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말고 내년에 또 뭐가 있죠? 예, 우리가 한 2년 동안 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페드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페드가 금리 인하하면 도대체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 페드의 금리 인하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딥을 줄 겁니다. 딥을. 예. 그 탑승 기회를 주는 겁니다. 탑승 기회를 줄 건데, 이 부분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던 가장 최근의 경우, 코로나 때는 실업률이 그때 10%를 뚫으면서 14%를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업률에 동반하는 그런 외부적 쇼크 말고요. 그런 게 또 발생할 거다라는 거는 누가 합니까? 그죠? 그거는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이런 블랙스완이나 테일 리스크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걸 너무 걱정을 하면 돈을 못 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 2019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요거는 S&P 500의 주봉 차트이고요. 2019년도에 보세요. 18년도에 금리가 너무 높다, 뭐 아직까지 중립금리가 저 위에 있으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나거든요.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서 딱 석 달 만에 석 달이죠. 10월, 11월, 12월. 요 2달 만에 20%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요 바로 밑에 보이시는 차트가 FRB의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이 기준금리 차트를 보시면, 12월 말에 마지막 9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동결이 됩니다. 동결. 몇 개월 동안 동결이 되냐면, 1, 2, 3, 4, 5, 6,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 거의 8개월 동안 동결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부터. 그렇게 동결을 했는데 7월 말, 그 다음에 9월, 그리고 10월 말 이렇게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죠.
자, 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시장은 어땠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19년도 5월 달에 한번 이렇게 빠지죠. 요때 빠졌을 때는 트럼프가 계속 좀 이렇게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할 때입니다. 2차, 3차 관세 폭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억지로 2020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시장을 좀 더 부스트업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켰었던 때가 요때입니다. 그게 이제 8월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ISM 제조 PMI도 그때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리는 동결은 시켰지만 QT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쿼너티브 타이트닝. 요즘도 페드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MBS나 국채를 팔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Q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2018년 한 3, 4월부터 시작한 QT가 2019년 7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지금도 이번에 금리는 동결했는데 우리가 QT는 계속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게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제 동결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동결한다라고 했더니 시장이 확 올랐잖아요. 그때도 19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확 올랐습니다. 확 올랐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한번 눌림목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고점이 4,800이었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 4,700까지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4,800 전고점을 앞두고는 이런 조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정이 있을 때 전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당연히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런 형태로 벌어질 건데 그때 우리가 잘 매수를 해야 되고요. 빌 에커먼은 3월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를 비롯해서 지금 페드와치에서도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하를 하기 전까지 보통 이제 시장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인하하기 전 요때도 7월 말에 보시면 딱 인하하기 전까지 시장이 전고점을 또 뚫어버리죠. 그렇게 보면 3월 달에 F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약간 불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떨어졌을 때는 바이 앤 딥스 전략으로 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은 웬만하면 좀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서 3월 금리 인하하기 전에 FMC 회의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뭐 볼 필요 없이 일단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으니까 FMC 회의 한 2, 3일 전에 주식을 살짝 팔아놓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금리 인하를 했더니 시장이 처음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빠져요. 왜 빠지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혹시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면서 빠졌다가 아니 괜찮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9월 중순에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니까 또 한번 확 빠집니다. 밑골이 쭉 달면서 이 주봉상에 거의 60주 이평선까지 빠지죠. 빠졌다가 또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네. 근데 여기서 참고로 2019년도에 미국의 S&P 500의 EPS는 몇 퍼센트 증가했을까요? 2019년도에 참고로 S&P 500은 28.8%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는. 자, 여기서 EPS는 얼마가 올랐을까요? EPS는 겨우 1%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기업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는 것만 가지고 요때는 요거는 정책금리잖아요. 정책금리보다도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빨리 빠집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나와서 제가 요 바로 밑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예요.
이 국고채 3년 금리랑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5월, 6월, 7월, 8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빠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고채에 투자하는 ETF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본전됐어, 이제 플러스 됐어, 혹시 여기서 팔아 놓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 단행하기 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10년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주식도 들고 계셔야 되고 채권 ETF도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먼저 시중금리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그러면 주가가 EPS 증가가 없었는데도 왜 올랐느냐? 주식의 그 기업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금리로 할인하잖아요. 이 할인하는 이자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한 프레젠트 밸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고 내년도에 반드시 기업 실적을 계속 체크해 하셔야 되고, 기업 실적은 그런데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요?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그거 체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우리 최일호 상무가 다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해드리니까 채슬리 모닝 브리프 참고하시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부러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아주 재밌는 시장이 내년이 된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서, 제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까? 행복한 투자가 돼야 되죠. 그 막 속이 시커멓게 상하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신규 고객분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 투자 한 5년 하면서 내상을 너무 많이 입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 아마추어 분들이 어떻게든 뭐 주식으로 돈 벌어보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 내 계좌가 마이너스 막 20-30%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림이 맞든 틀리든 가장 확률이 높은 그림을 설정을 해 놓고요. 그게 예상대로 안 갔을 때 또 거기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게 내 생각대로 갈 때는 너무 짜릿하죠. 그죠? 너무 짜릿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인하를 하기 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시장이 2020년 초까지 강하게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금융위기 상황, 2008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우리가 바이언 립스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정말 부러지는 장이 온다면 도망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고객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2년 1월 7일 날 저희 고객분들한테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1월 7일 날 나스닥 미국 시장 탈출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그때도 제가 닷컴 버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트 보여드리면서 왜 위험 신호가 떴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도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 케이스, 그 다음에는
2006년에서 7년 케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자, 2006년, 2004년 4월부터 2006년 요 8월까지, 6월인가 8월까지 17번의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지금 밑에 그 페드의 금리 동향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단 동결을 합니다. 언제까지 동결을 하냐면 2007년 요 8월까지 동결을 해요. 그러면 2007년 8월부터 그 다음에 8월이었으니까 1년 동안 동결을 합니다. 그때 금리가 지금하고 똑같은 5.25였어요. 5.25에서 5%. 그 상황이었는데 이 동결을 했던 구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었느냐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우리나라 요게 S&P 500 주봉인데요. 1200포인트에서 거의 160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언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죠. 주식은 고점에서는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아니면 더블탑, 쌍봉 모양이 나오든지 헤드 앤 숄더와 비슷한 그러면 트리플탑, 삼중천정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 꼭지에서 자꾸만 팔려고 해서 이 어깨 내려왔을 때 내가 저기 머리 꼭지에서 못 팔았는데 하면서 자꾸만 올라오지도 않을 더 이상의 머리가 없는데 자꾸 위에 걸어 놓다가 계속 빠지는데 못 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쪽 어깨에서 판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 내 몸을 기준으로는 왼쪽 어깨죠. 네, 왼쪽 어깨. 나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나중에 이 오른쪽 어깨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 나는 탈출할 거야. 그것만 알고 계셔도 매매할 때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07년도는 보세요.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 동안 이때도 주가는 오르죠. 오릅니다. 이때 이미 2006년 하반기부터 왜 페드가 금리를 동결했냐면요.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페드가 그 정도로 나중에 서프라임 관련돼서 파생상품에 어마어마한 부실이 있었다라는 걸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빠져도 이러다가 이제 물가가 혹시 잡히려나 뭐 그런 기대를 아마 했을 건데 2007년도에도 사실은 유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때는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마구마구 빨아들일 때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S&P 500 전부 다 이익이 증가합니다. 2006년보다. 이익도 증가하면서 이렇게 2006년 8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주가가 무려 26%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2007년 8월 달에 금리를 처음 내리죠. 내리기 전에 왜 내렸겠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때 7, 8월 달에 보도가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 집값이 1년이 지났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쪽에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돈이 회수가 안 되고, 이거 약간 뭔가 문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이렇게 고점에서 한 1550에서 1400이 깨지죠. 한 4주 동안 확 깨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괜찮나 보다. 왜냐면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금리 인하해 줬네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두 번째 금리 인하를 11월 초에 단행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이 빠지다가 세 번째 금리 인하, 요 12월 달.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때 주가가 오르는 듯 하더니 또 빠집니다. 자, 또 빠지는데, 차트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한 세 가지가 있죠.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이 있다 했잖아요. 주식은 언제 파느냐면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언제 사느냐? 저항선을 뚫었을 때. 근데 지지선이 뭔지 저항선이 뭔지 그냥 이동평균선 요런 개념이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 어깨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은 2019년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오죠. 2019년도에는 위로 오히려 전고점을 뚫으면서 갔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세 번째 어깨가 완전히 헤드앤숄더 모습으로 어깨가 낮아지면서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 헤드앤숄더의 이 전저점을 연결한 선이라든지 이때 매물대 차트로 보면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밀집해 있는데 이걸 깨면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 이후에 2008년도에 3, 4, 5월 달에 시장이 또 모조리 반등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3, 4, 5월에서 한 번 더 탈출할 기회를 줍니다. 그 와중에 2008년도에 베어스턴스 무너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이제 마구마구 무너지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얼마든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알고 미리 랠리가 있었는데요. 이 시장 랠리 이후에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 단행됐을 때 우리는 2019년 차트를 가지고 저희는 매매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만약에 2007년에서 8년과 같은 이런 모습 그리고 요때 당시에 보면 원엔 환율이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 위기 신호가 발생을 하면 플랜 B로 돌아서야 되죠. 그렇게 내 예상하고 다르게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다 세워놓으면 시장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년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받아보시는 그 차트 교재에 보면 2023년을 나스닥의 이런 분기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언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건지 지금 이 상승장이 언제 끝날 건지 그것도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스닥 분기 차트가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서 차트의 정석에 나오는 나스닥 이 차트를 보면서 2023년 전망 거기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나중에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요 나스닥의 분기 차트에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거든요. 스토캐스틱이 뭐고 볼린저가 뭐고 그거는 이제 그 차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겨우 올해 1월, 2월 여기 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12월 달이니까 4분기까지 다 표기가 되면서 이제서야 스토캐스틱에 있어서 약간 과열 단계로 들어가는 80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K 값이 이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고 나서 한 1, 2분기 뒤에 팔아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 4분기가 아니라 최소한 내년 1분기가 끝나는 3월 말이나 4월 초 아니면 내년 2분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주식을 팔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뭐 마지막 요 부분은요. 내년 시장에 대한 제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6월까지 시장은 이렇게 밴드를 정해놨는데 이 2277은 이번에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이라서 그냥 적어놓은 거고요. 내년에 이 정도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고 저는 내년은 위에 상단에서 얼마나 주식을 잘 파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상단은 뭐 28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PBR 0.9 이하에서는
뭐 그 0.9 이하로 시장을 떨어뜨린 그 원인 분석하지 말고 그냥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PBR 0.9가 2,460입니다. 그래서 2,500 미만에서 딥을 주면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2,500 미만에서 살 기회를 주면 언제든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대응 전략을 갖는 게 낫다라는 거고, 여기 뭐 적혀 있는 거는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보면서 2024년도에 대한 큰 변수,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하, 네, 그런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남은 연말도 건강한 연말 되시고요. 내년 2024년도에도 큰 수익 내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차트의 정석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끔씩 저희 회사로 계속 문의가 오는데, 네, 요 밑에 링크를 보시면 어스얼라이언스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차트의 정석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